이제 기사 댓글을 보면요,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뭐 국회의원 월급을 3분의 1로 줄여라. 뭐 아니면 뭐 공무원 월급을 줄여서 줘라. 임대인도 뭐 임대료 받고 먹고 사는데 이걸 줄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뭐 장사 잘 되면 임대료를 2배로 줄 거냐. 이런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서울농사꾼입니다. 최근에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 법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건물주들한테 자영업자가 힘드니까 임대료를 강제로 못 받게 하자. 뭐 이런 법안이에요. 현재는 약간 이제 재산권 침해라는 뭐 그런 이제 위헌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2단계 뭐 2.5단계가 한 번에 그냥 쭉 왔거나 짧고 굵게 왔으면은 자영업자들이 버틸만 할 텐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2주하고 또 2주하고 뭐 또 3주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연장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때까지 끝나겠구나를 계속 희망 고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영업자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환경 탓이죠. 사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기사 댓글을 보면요,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뭐 국회의원 월급을 3분의 1로 줄여라. 뭐 아니면 뭐 공무원 월급을 줄여서 줘라. 뭐 이런 댓글들이 일단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임대인도 뭐 임대료 받고 먹고 사는데 이걸 줄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뭐 장사 잘 되면 임대료를 2배로 줄 거냐. 이런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임대인이 많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좀 양극화를 만드는 법안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많으니까 이 피라미드상 당연히 어떤 긍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그냥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여론인가?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은 진짜 지금 생활이 막 목밑까지 차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댓글을 쓸 시간도 없고, 건물주들은 좀 자신들의 어떤 권리 증진에 익숙하고 이런 방식에 좀 잘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많나? 뭐 혼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쉬더라도요, 임금의 7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노동법상 그래요. 자, 한번 내용을 바꿔볼게요. 누군가가 자영업자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리고 근로도 하지 않으니까 근로자들도 임금을 받지 마라 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칩시다. 반응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진짜 난리가 날 겁니다. 뭐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데 왜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냐. 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자영업자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사실. 실제로는요, 이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사실은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요. 그 다음이 보통 임대료예요. 실제로 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려면 사실 인건비를 지금 줄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인건비는 금기어예요. 더구나 내년에 뭐 보궐선거도 있고 내후년엔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권도 이 단어는 끌고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지금 퇴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타의에 의해서 멈췄지만 임대료도 내야 되고요, 대출받은 이자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돼요. 퇴로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대출을 지금 장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적게는 2천, 3천에서 많게는 5천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이 돈을 받아서 임대료 주고요, 인건비 주고 이자 내면 2달, 3달이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종결돼가지고 장사를 재개할 수 있으면 물론 빚이 남았지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또 연장이 되면 자영업자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망하려면 지금 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망하면 내가 사업을 못해서 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니까 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죠. 이 임대료는요, 그 임대료의 근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는 그 생산물의 가치만큼
상승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제가 이 이론의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일단 제가 임의로 그냥 지료의 법칙이라고 칭할게요. 이 지료의 법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토지공 개념에 약간 그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임대료는 이 토지 지료의 어떤 그 연장선입니다. 자, 인간이 처음에 수렵 생활을 시작했죠. 농경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정착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땅의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농사를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땅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게 돼요, 계층이. 그렇게 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은 이제 토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나오는 수확물을 지료로 부과받는 일종의 불로소득의 임대소득 개념이 이때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지료의 법칙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료의 상승분이 이 수확물의 가치 상승분만큼 따라간다는 데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표현이 좀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개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땅은 되게 척박하고요. 벼가 잘 안 자라요. B라는 땅은 되게 비옥하고 막 씨만 뿌려도 여기는 막 벼가 잘 자라. 이거 두 개를 제가 두 명의 소작농에게 줍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나한테 지료로 줘라. A 땅은 되게 척박하니까 여기는 1년 동안 이 농부가 10,000kg를 생산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9,000kg를 지료로 받았어요. B 땅은 되게 비옥하죠. 여기는 막 씨만 뿌려도 벼가 자라니까 1년 동안 똑같은 면적에서 50,000kg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소작농이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야, 그 땅은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좋은 땅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한 거야. 그러면서 49,000kg를 제가 지료로 징수합니다. 그러면 둘이 열심히 해서 생산물의 차이는 있었지만 제가 지료를 차등 부과하면서 결국은 둘 다 1,000kg를 가져갈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제가 지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지료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수확량의 증가분은 모두 돌아간다는 뭐 그런 이론이죠. 이를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요. 지료는 그 생산물의 가치 상승분까지 상승하게 되고요. 이 지료 상승의 한계점은 대체지의 순임료에 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 말이냐면 얼마가 수확이 되든 간에 얘네들이 딱 1,000kg만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제가 지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형태가 이제 건물의 임대료로 적용이 됩니다. 땅이 비옥하고 좋고가 아니라 상권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 부과를 하죠. 결국 그 자리에 있는 자영업자가 잘 됨과 안 됨에 따라서 그 턱밑 수준까지 임대료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뭐 강남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명동이나 홍대만 가도요. 20평짜리 매장에 임대료가 1,000만 원씩 하는 매장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생각하죠. 아니 20평짜리 매장에서 아무리 회전율이 나와도 야 어떻게 임대료 1,000만 원씩을 내지?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그게 간당간당하지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덤벼드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좋은 자리에서 20평짜리에서 1,000만 원을 내는 사람이나 안 좋은 매장 20평짜리에서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 가져가는 순이익은 비슷한 수준까지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사업이 이제 그렇진 않죠. 때로는 1,000만 원을 내는 어떤 그 사업자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100만 원을 내시는 이 사업자가 이 1,000만 원을 내시는 분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전체적인 평균은 결국 이 자영업자의 턱밑 수준까지 끌어올라서 임대료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건물주분들도 이 재산이 또 이자도 내야 되고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어떤 그 캐시플로우일 수가 있지만 사실상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에 가까운 소득이죠. 그래서 내가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형태로 있는 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마비되는 순간 퇴로가 없어집니다. 건물주가 이 건물 융자로 인해서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어떤 그 임대료와 그 또 임금의 70%의 합계가 많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숫자 계산이죠. 다만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그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거는 헌법에 좀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권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권장을
들어주게 하려면 어떤 또 합리적인 추가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되겠죠. 2018년 기준으로 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1%에 달합니다.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OECD 그 가입국 38개국 중에 거의 7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요, 이 대한민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정부에서 이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이런 악수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는 되었지만 실제로 이 법은 위헌의 요소 때문에 채택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를 또 그대로 두자니 대한민국 경제가 도산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뭔가 대책을 내놓기는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의 사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경험, 뭐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해답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3차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내년도에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약 4%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서 더 자금을 쏟아내면 국가 재무 건전성 자체에 좀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이 뭐 긴급 재정 명령인가? 그걸 통해서라도 이 임대료 멈춤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정답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좀 현명한 대처를 통해서 생계를 잃는 계층이 나오지 않도록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